강지한의 손끝에서 한 생명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10시간이 넘는 대수술. 그의 눈앞에 놓인 것은 수많은 혈관과 신경이 얽혀있는 인간의 뇌. 우주만큼이나 복잡하고 위험한 미지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 신의 손이라 불리는 사내였다. 수술 종료, 그의 나지막한 선언과 함께 수술실의 모든 스태프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완벽한 수술이었다. 지아는 피로에 젖은 수술복을 벗으며 차가운 무관심의 가면을 다시 썼다. 그는 환자의 생명을 구했지만 그 이상의 감정은 사치라고 믿었다. 감정은 의사의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적이었으니까. 원장님, 젊은 비서가 다가와 그의 가운을 받아들며 말했다. 내일 오후 연례 방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희망의 집에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안의 완벽했던 가면 위로 아주 희미한 균열이 스쳐 지나갔다. 희망의 집, 그에게는 구원이자 동시에 영원한 죗값을 치러야 하는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다. 다음 날 오후 그의 검은색 세단은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낡고 허름한 주택들이 밀집한 도시의 외곽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바뀔수록 그의 머릿속에서는 20년 전의 낡은 필름이 어김없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20살의 강지한, 그리고 5살의 동생 강우진,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그날 지아는 아르바이트 월급을 받은 기념으로 동생의 손을 잡고 복잡한 재래시장을 찾았다. 우진이가 그토록 먹고 싶어 하던 핫도그를 사주기 위해서였다. 형아, 나 저 로봇 장난감 잠시였다. 장난감 가게에 정신이 팔린 동생을 보고 그가 인파를 뚫고 핫도그를 사서 돌아온 것은 채 5분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동생은 사라졌다. 연기처럼 그날 이후 그의 삶은 멈춰버렸다. 그는 의사가 되었고 성공했지만 그 모든 것은 동생을 잃어버린 죄책감을 덮기 위한 필사적인 속죄 행위에 불과했다. 차가 마침내 낡은 3층 벽돌 건물 앞에 멈춰 섰다. 희망의 집, 20년 전 그가 잃어버린 동생이 마지막으로 발견되었던 곳. 경찰은 우진이가 길을 잃고 결국 이 보육원까지 흘러 들어왔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그가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생이 사라진 후였다. 보육원장은 그런 아이는 온 적이 없다고 했지만 지아는 믿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는 매년 익명으로 거액의 돈을 이 보육원에 후원해왔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직접 이곳을 찾아 모든 아이들의 건강검진을 해주는 것으로 자신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려 애썼다. 의사 선생님, 오셨어요.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나와 그를 방했다. 아이들의 눈에는 그가 1년에 한 번 나타나 맛있는 것과 선물을 사주는 부자 아저씨일 뿐이었다. 지아는 아이들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어떤 아이와도 눈을 오래 마주치지 못했다. 모든 아이들의 얼굴 위로 잃어버린 동생 우진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익숙하게 진료실로 개조된 작은 방으로 들어가 아이들을 한 명씩 진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진찰은 언제나처럼 친절했지만 기계적이었다. 그는 아이들의 심장 소리를 듣고 목 안을 살폈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려 하지는 않았다. 그는 의사였고 환자에게는 감정을 주지 않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다. 진료가 거의 끝나갈 무렵 보육원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생님, 사실 지난달에 저희를 평생 돌봐주시던 할머니 원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지안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그가 20년 전 처음 이곳을 찾아왔을 때 그를 맞았던 바로 그 원장이었다. 그분께서 선생님께 꼭 전해달라며 남기신 물건이 있습니다. 원장은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그에게 건넸다. 그리고는 마지막 진료를 기다리는 한 아이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 아이가
원장님께서 마지막까지 가장 아끼셨던 아이입니다. 이름은 한별이에요. 지아는 마지막 남은 아이. 한별이를 쳐다보았다.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유난히 마르고 조용한 아이였다. 아이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나이답지 않은 깊고 고요한 눈으로 그를 똑바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어딘가 모르게 낯설지 않았다. 강지아는 마지막 아이, 한별이를 진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습관처럼 청진기를 아이의 작은 가슴에 가져갔다.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그의 차가운 청진기에도 몸을 떨지 않았다. 그저 고요하고 깊은 눈으로 지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마치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기묘한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건강하구나. 진찰을 마친 지안이 말했다. 그는 애써 아이의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려 했다. 진료를 마친 후 새로운 원장은 구렌이 된 할머니 원장님이 남긴 낡은 나무 상자를 그에게 건넸다. 원장님께서 선생님께서 다음에 오시면 이걸 꼭 전해드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이걸 보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실 거라고요. 지아는 의아했지만 일단 상자를 받아들었다. 그가 막 보육원을 떠나려 할 때였다.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그를 불러 세웠다. 의사 선생님, 한별이었다. 아이는 그의 앞에 서서 무언가를 품에 소중히 안고 있었다. 아이는 수줍어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거요. 원장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셨어요. 할머니가 제게 주신 유일한 유품이래요. 아이가 내민 것은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다. 지아는 무심코 사진을 받아들었다. 아이의 부모님 사진이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사진을 본 순간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 흰 가운을 입은 낯선 젊은 여자,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겨있는 갓난아기, 그리고 그들 옆에서 아기를 사랑스럽다는 듯이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한 남자. 그의 아버지였다. 지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의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연구에 지쳐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던 무뚝뚝한 사람이었다. 저렇게 환한 미소를 짓는 모습은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왜 낯선 여자와 아기 옆에서 저런 표정을 짓고 있단 말인가. 선생님 괜찮으세요? 한별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지아는 아이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의 온 신경은 사진 속 아버지의 모습에 박혀 있었다. 사진의 배경은 평범한 집이 아니었다. 각종 실험 장비들이 보이는 병원 혹은 연구실의 모습이었다. 질문들이 폭풍처럼 그의 머릿속을 휘저었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이 아기는 누구인가? 아버지는 왜 저곳에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가장 끔찍한 질문. 왜 이 사진이 이 아이의 유일한 유품이란 말인가? 그가 20년간 지켜온 모든 믿음과 기억이 낡은 사진 한 장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가 동생을 잃어버린 죄책감 속에서 필사적으로 쌓아올린 성공한 의사 강지한이라는 견고한 성벽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 손에서 힘이 빠져 상자와 서류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그는 오직 그 낡은 사진 한 장만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다. 20년간 그를 짓눌러 왔던 죄책감보다 더 무겁고 더 어두운 진실의 그림자가 그의 영혼 위로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강지한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병원 근처에 호텔 방을 잡은 그는 낡은 사진 한 장을 앞에 둔 채 밤을 새웠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사진 속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은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기억과 믿음을 부정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병원의 모든 수술과 회의를 취소했다. 그리고 다시 희망의 집으로 향했다. 새로 부임한 젊은 원장은 그의 갑작스러운 재방문에 놀란 눈치였다. 무슨 일로 또
어제 경황이 없어 미처 못 챙긴 것이 있어서요. 지아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아이들의 장기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과거의 진료 기록들을 좀 검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원장님의 유품을 정리하는 것도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돕고 싶군요. 그의 제안은 거절할 수 없는 것이었다. 원장은 그를 보육원의 가장 깊숙한 곳, 먼지 쌓인 기록 보관실로 안내했다. 기록 보관실은 잊힌 시간의 냄새로 가득했다. 지아는 수십 년간 쌓인 아이들의 낡은 생활 기록부와 누렇게 바랜 서류 더미들 속에서 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발견은 보육원의 낡은 기부금 장부에서 나왔다. 장부에는 20년 전부터 시작된 거액의 익명 현금 기부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정확히 1,000만 원씩 어떤 설명도 이름도 없이 시기적으로 그 익명의 후원은 지안이 동생을 잃어버린 바로 그 다음 달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지안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이것은 아버지의 돈이었다. 그는 평생을 아들이 아닌 동생을 잃어버린 형의 죄책감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역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고통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자신만의 속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발견은 돌아가신 할머니 원장님의 낡은 이력서에서 나왔다. 지아는 그녀가 평생을 보육원 운영에만 헌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낡은 이력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보육원을 설립하기 전 10년 넘게 태산제약병원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했었다. 태산제약병원. 바로 그의 아버지가 평생을 연구원으로 몸담았던 바로 그곳이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었다. 아버지와 보육원 원장, 그리고 그들의 비밀. 지아는 마지막으로 어제 한별이가 내밀었던 그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바랜 잉크로 날짜와 함께 몇 단어가 적혀 있었다. 크로노스. 첫 번째 별, 크로노스. 그것은 무엇일까? 프로젝트 이름인가? 아니면 암호명인가? 그리고 첫 번째 별, 한별이. 아이의 이름과 우연히 일치하는 단어. 그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기록 보관실 문틈으로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한별이었다. 아이는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두려움이나 호기심이 아닌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기묘하게 슬픈 눈빛으로 지아는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처음으로 의사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아이의 눈을 마주 보았다. 한별아, 그가 사진을 내밀며 물었다. 이 사진에 대해 원장 할머니께서 다른 말씀은 없으셨니, 크로노스나? 별에 대해서 한별이는 고개를 저었다. 대신 아이는 지안의 손을 잡고 원장님의 유품 상자로 그를 이끌었다. 아이는 상자 가장 밑바닥에서 낡은 동화책 한 권을 꺼냈다. 책의 제목은 길 잃은 작은 별이었다. 아이는 책을 펼쳤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 빈 공간에 원장님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별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란다. 별은 너무나도 밝게 빛났기에 스스로를 태워버린 것이지. 하지만 그 빛은 사라지지 않아. 언젠가 그 빛을 알아봐줄 또 다른 별이 나타날 때까지 어둠 속에서 숨어 기다릴 뿐이란다. 지아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돌아가신 원장님이 자신에게 남긴 거대한 수수께끼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의 비밀, 잃어버린 동생, 그리고 한별이라는 아이. 모든 것은 태산제약병원이라는 하나의 중심점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보육원을 나섰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원장님이 남긴 알 수 없는 메시지들이 들려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했지만 단 하나의 목표는 선명해졌다. 그는 차 안에서 태산제약병원의 원무과에 근무하는 대학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강지한이야. 부탁 하나만 하자. 우리 아버님
강현수 박사님의 20년 전 연구 기록 전부, 그리고 크로노스라는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용한 추적은 이제 위험한 수사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강지한이 과거의 그림자를 쫓는 동안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그의 움직임을 내려다보는 차가운 눈이 있었다. 태산제약의 서태준 회장. 그의 사무실은 도시 전체를 발 아래 둔 신의 영역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자신의 충실한 비서실장이자 해결사인 윤 실장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강지한 교수가 자신의 아버지인 강현수 박사의 과거 기록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윤 실장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리고 20년 전 폐기된 크로노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태준 회장은 말이 없었다. 그는 손안에서 2개의 호두알을 굴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늙은 얼굴에는 수십 년간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온 자의 냉혹함과 노련함이 서려 있었다. 20년, 아주 긴 시간이었다. 그는 크로노스라는 이름이 자신의 아버지 강현수 박사와 함께 역사 속으로 완벽하게 묻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과거의 유령이 아들이라는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그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 아이, 서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아비와 똑같군.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리는 버릇이 있어. 그는 윤 실장을 쳐다보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섣불리 움직여서 소란을 일으키지 마. 대신 조용한 경고를 보내게. 그 아이가 의사라는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아주 분명하고 잊을 수 없는 경고를. 윤 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그의 사무실을 나갔다. 그림자 속의 왕은 그렇게 자신의 첫 번째 말을 움직였다. 며칠 뒤 강지한은 자신의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수술을 집도하고 있었다. 뇌 깊숙한 곳에 위치한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12시간이 넘는 대수술이었다. 그의 손끝에서 한 인간의 생과 사가 갈리고 있었다.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종양의 90% 이상을 성공적으로 제거하고 마지막 봉합 단계에 들어서려던 순간이었다. 삐삐, 삐삐, 삐삐. 수술실 전체에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환자의 생체 신호를 보여주는 모니터의 모든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었다. 심정지었다. 제세동기 준비에 지안이 소리쳤다. 수술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마취과 의사는 다급하게 약물을 투여했다. 200줄 차지 클리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환자의 몸이 한번 크게 튀어 올랐다. 하지만 모니터의 그래프는 여전히 일직선이었다. 다시 300줄, 2번, 3번. 필사적인 사투가 이어졌다. 지안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하지만 환자의 심장은 돌아오지 않았다. 수술은 실패였다. 그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의 의료사고도 없었던 완벽한 의사였다. 하지만 오늘 그의 신의 손이라는 명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새겨졌다. 그날 밤 그는 병원 원장실로 불려갔다. 강 교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원장은 착잡한 얼굴로 그를 추궁했다. 환자 보호자 측에서 의료과실로 우리 병원을 고소하겠다고 난리네. 당분간 모든 수술에서 손 떼고 근신하게. 지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갑작스러웠고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수술 과정에 단 하나의 실수도 없었다고 확신했다. 그렇다면 며칠 뒤 병원 의료장비팀에서 내부 조사 결과 보고서가 올라왔다. 사고의 원인은 수술 중 사용된 최첨단 뇌파 측정 장비의 원인 불명의 오작동이었다. 장비는 환자의 뇌 상태를 잘못된 신호로 전달했고 그로 인해 마취과 의사가 과다한 마취제를 투여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장비는 수술 직전까지 모든 점검을 완벽하게 마친 상태였다.
지아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텅 빈 수술 스케줄표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발신이 넘는 편지 봉투. 어젯밤 그의 차 와이퍼에 꽂혀 있던 것이었다. 안에는 단 한 문장만이 타이핑되어 있었다. 의사는 환자를 살리는 사람이다. 신의 영역을 넘보지 마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설계된 경고였다. 그의 손에서 메스를 빼앗고 그의 발을 병원이라는 공간 안에 묶어두려는 보이지 않는 적의 첫 번째 공격. 그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적은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소중한 것, 즉 의사로서의 자부심을 파괴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비밀을 파헤치려다. 그는 정작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대학 동기 원무과에 근무하는 친구에게서 온 문자였다. 자네가 부탁했던 자료 찾았어. 크로노스 프로젝트. 관련 자료는 대부분 폐기됐는데 아주 오래된 지하 기록 보관실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네. 프로젝트 초기 연구원들의 개인 소지품인 것 같아. 내일 점심시간에 병원 뒤뜰에서 보지. 조심하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듯 했다. 적들은 그의 손발을 묶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에게 과거로 향하는 새로운 문을 열어준 셈이었다. 다음 날 점심시간 강제하는 약속 장소인 병원 뒤뜰로 향했다. 그의 대학 동기는 불안한 얼굴로 주변을 살피며 낡고 먼지 쌓인 서류 상자 하나를 그에게 건넸다. 이거야. 자네 아버님이 쓰시던 개인 비품 상자. 지하 기록 보관실 구석에 처박혀 있더군. 친구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런데 지아나, 조심해. 이걸 찾는다고 말했을 때 윗분들 몇몇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봤어. 자네 지금 위험한 걸 건드리고 있는지도 몰라. 지아는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상자를 들고 병원을 빠져나왔다. 그는 집이나 사무실이 아닌 익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개인 작업실로 향했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아버지의 낡은 의사 가운, 낡은 의학 서적 몇 권, 그리고 빛바랜 가족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상자 가장 밑바닥 크로노스라는 제목이 붙은 두툼한 연구 파일 하나가 있었다. 지안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찾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파일을 펼쳤을 때 그의 얼굴은 실망으로 굳어졌다. 파일의 거의 모든 내용이 굵은 검은색 펜으로 지워져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프로젝트의 모든 흔적을 파괴하려 했던 것이다. 지워진 줄 사이로 임상, 부작용, 기억 속어 같은 섬뜩한 단어들만이 유령처럼 떠다니고 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음모와 혼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에게는 이 어둠의 세계를 파헤쳐줄 또 다른 전문가가 필요했다. 그는 수소문 끝에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지만 지금은 작은 사설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최민우를 찾아갔다. 최민우는 거대 언론사의 외압에 굴복하느니 차라리 진실을 좇는 외로운 늑대가 되기를 선택한 남자였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 선생님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최민우는 시니컬한 말투로 지안을 맞았다. 지안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사진과 검게 칠해진 크로노스 프로젝트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배후에 있는 태산제약의 서태준 회장, 그의 모든 것을 알아봐 주십시오. 최민우의 눈이 빛났다. 그는 돈 냄새가 아닌 거대한 특종의 냄새를 맡았다. 아주 비싼 의뢰가 되겠군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그날 이후 두 남자의 위험한 공조가 시작되었다. 지아는 의사로서 병원 내부에서 아버지의 흔적을 쫓았다. 최민우는 탐정으로서 병원 밖에서 서태준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지아는 검열된 파일 속에서
간신히 알아볼 수 있는 몇 개의 단서들을 발견했다. 아버지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다른 연구원들의 이니셜, 그리고 사진 속의 그 낯선 여자의 이름. 윤서진. 그녀는 크로노스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 중 한 명이었다. 한편 최민우의 조사는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밝혀냈다. 서태준 회장이 태산제약을 물려받기 직전 그의 앞길을 막던 유력한 경쟁자들이 모두 불의의 사고로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서태준의 재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점은 공교롭게도 강현수 박사를 포함한 여러 명의 핵심 연구원들이 죽어나간 시점과 일치했다. 서태준은 그냥 기업가가 아니야. 최민우가 보고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연구와 목숨을 발판 삼아 자신의 제국을 건설한 약탈자야. 모든 증거는 하나의 중심점, 크로노스 프로젝트를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태산제약의 성장 동력이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괴물의 심장이었다. 강지한의 마음속에서 한별이라는 아이는 더 이상 평범한 고아가 아니었다. 아이는 잃어버린 동생 우진의 그림자이자 아버지가 남긴 거대한 수수께끼의 열쇠였다. 그는 병원 일을 핑계로 거의 매일같이 희망의 집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아이들을 위한 과자 상자뿐만 아니라 늘 한별이를 위한 별에 대한 과학책이나 정교한 모형 비행기 같은 특별한 선물이 들려 있었다. 처음 아이는 경계를 풀지 않았다. 하지만 지안의 꾸준하고 조용한 관심 앞에 아이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마당 구석에 앉아 하늘의 구름 모양을 보거나 개미들의 행렬을 관찰하며 시간을 보냈다. 지아는 아이의 깊은 눈 속에서 20년 전 잃어버린 동생의 맑은 영혼을 보았다. 그의 메마른 가슴에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가 아이와의 관계를 쌓아가는 동안 탐정 최민우는 어둠 속에서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가져온 첫 번째 보고는 지안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강 교수님, 한별이라는 아이,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민우가 말했다. 그의 얼굴은 심각하게 굳어 있었다. 제가 보육원의 공식 서류와 시청의 아동관리 시스템 전체를 대조해 봤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출생신고 기록과 입소 기록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한별이라는 아이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그 어떤 행정망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입니다. 출생 기록도 가족관계 증명서도 없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신 원장님이 그 아이를 시스템 밖에서 몰래 보호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누군가로부터 아이의 존재를 필사적으로 숨기기라도 하려는 것처럼요. 최민우의 보고는 지안의 머릿속에 있던 막연한 의심을 서늘한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며칠 뒤 최민우에게서 두 번째 보고가 들어왔다. 사진 속 여자의 신원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지안에게 프로필 파일 하나를 전송했다. 사진 속 여자의 이름은 윤서진, 미국 MIT에서 유전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천재적인 과학자. 12년 전 태산제약에 스카우트되어 강현수 박사와 함께 크로노스 프로젝트의 수석 연구원으로 일했다. 그리고 그녀는 10년 전 연구실에서 일어난 가스 누출 사고로 사망했다. 태산제약 측은 모든 사고 기록을 기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다.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민우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공식적인 가족은 미국에 거주 중인 노부모님뿐인데 사고 당시 그들은 딸의 시신조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태산제약 측에서 모든 장례 절차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대신 처리했다고 하더군요. 지아는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윤서진의 얼굴과 아버지의 사진, 그리고 보육원에서 뛰어놀고 있는 한별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천재적인 여성 과학자, 비밀스러운 프로젝트, 의문스러운 죽음, 그리고 그녀가 죽은 직후 세상에서 존재가 지워진 채 보육원에 나타난 아이,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한별이는 10년 전 죽은 것으로 알려진 천재과학자 윤서진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아버지 강현수 박사의 아들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뇌리를 스치는 순간 지아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었다. 그는 금지된 사랑을 했고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될 아이를 낳았으며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죽어갔을지도 모른다. 그의 싸움은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린 동생을 찾기 위한 여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숨겨진 삶과 그의 명예,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또 다른 형제일지도 모르는 한 아이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전쟁이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지안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는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 한 명의 전사가 되어 있었다. 강지한이 진실의 문턱에 다가설수록 서태준 회장의 방역은 더욱 거세고 잔인해졌다. 그는 강지한이 물러서지 않을 상대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조용한 경고의 시간은 끝났다. 그는 강지한의 세계를,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공격은 가장 예측 가능한,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찾아왔다. 며칠 전 수술 중에 사망했던 환자의 유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의료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고용했고 언론에 신의 손이라 불렸던 의사 강지한의 오만함이 한 가정을 파괴했다는 자극적인 기사를 뿌리기 시작했다. 병원은 발칵 뒤집혔다. 병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사회는 즉시 강지한에게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렸다. 그의 손에서 메스가 빼앗겼고 그의 가운은 벗겨졌다. 그는 하루아침에 존경받는 의사에서 환자를 죽인 부주의한 의사로 추락했다. 지아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유가족들의 순수한 슬픔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태산제약의 돈과 권력이 만들어낸 완벽하게 조작된 무대였다. 그는 병원을 떠나 탐정 최민우의 낡은 사무실을 찾았다. 결국 이렇게 나오는군. 최민우가 담배 연기를 뿜으며 말했다. 저들은 당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거야. 의사로서의 당신을 죽여서 이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만들려는 거지. 알고 있습니다. 지안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단단해져 있었다. 이건 이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나의 생존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는 더 이상 병원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머물 수 없었다. 적들은 이제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그 역시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최민우의 사무실을 떠나 누구도 그들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안가로 거점을 옮겼다. 최민우가 국정원 시절에 옛 동료에게 부탁해 마련한 첨단 보안 장비를 갖춘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본격적인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더 이상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괴물을 사냥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괴물을 잡기 위해서는 괴물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야만 했다. 지아는 아버지의 낡은 연구 파일, 검게 지워진 그 페이지들을 다시 펼쳤다. 그는 최첨단 영상 분석 장비를 이용해 지워진 잉크 밑에 숨겨진 글자들을 복원해내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잊혔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렇게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비밀 안가 강지한과 최민우는 밤샘 작업 끝에 마침내 아버지의 낡은 연구 파일 위에 덮인 20년의 어둠을 걷어내는데 성공했다. 최첨단 문서 복원 장비는 검게 칠해진 잉크 밑에 숨겨져 있던 아버지의 진짜 기록을 한 줄 한 줄 되살려냈다. 그리고 그 기록의 내용은 지안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크로노스 프로젝트의 진짜 목표는 질병 치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노화를 인위적으로 멈추게 하는 불로장생을 향한 신의 영역에 대한 도전이었다. 서태준 회장은 이 약을 통해 세계의 가장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고
그들 위해 군림하는 절대적인 신이 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끔찍한 실패의 연속이었다. 실험에 동원된 임상 대상자들, 즉 희망의 집회 이름 모를 고아 아이들은 끔찍한 부작용 속에서 죽어나갔다. 지안의 아버지는 이 모든 비인간적인 실험의 중심에서 점차 자신의 신념과 인간성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파일의 가장 마지막 부분, 강현수 박사가 개인적으로 기록한 암호화된 연구 일지. 그곳에 지안이 지난 20년간 짊어지고 살았던 모든 죄책감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의 동생 강우진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우진이는 희귀한 유전병을 앓고 있었다.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온몸의 세포가 서서히 굳어가는 병. 나는 의사이자 아버지로서 내 아들이 천천히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아버지의 기록은 절박한 고백이었다. 그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직 안정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크로노스 프로젝트의 초기 샘플을 우진이에게 직접 투여했던 것이다. 내가 신의 흉내를 냈고 결국 비극을 만들고 말았다. 크로노스는 우진이의 병을 치료하지 못했다. 오히려 끔찍한 거부 반응을 일으켜 아이를 고통 속에서 죽게 만들었다. 지아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지난 20년간 그를 지배했던 죄책감, 복잡한 시장에서 동생의 손을 놓쳐버렸다는 그 끔찍한 기억,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아들의 고통을 참아 마주할 수 없었던 아버지가 만들어낸 거짓된 기억이었다. 아버지는 동생의 죽음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그 모든 진실을 묻은 채 희망의 집에 익명으로 후원하며 자신만의 속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일지는 계속되었다. 아들의 죽음 이후 그는 프로젝트의 끔찍한 실체를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고 동료 연구원이었던 윤서진과 함께 내부 고발을 준비했다. 하지만 서태준은 한 발 빨랐다. 그는 연구실에 의문의 사고를 일으켜 윤서진을 살해하고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 그리고 강현수 박사에게는 그의 아들 우진이의 진짜 사인을 빌미로 협박했다. 모든 것을 덮는다면 프로젝트의 모든 성공을 그의 공으로 돌려주겠다고. 나는 내 아들의 죽음을 욕되게 할 수 없었다. 나는 괴물과 거래를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완전히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윤서진이 남긴 갓난아들, 즉 한별이를 빼돌려 자신의 옛 동료였던 보육원장에게 맡겼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진실을 파헤쳐 줄 것을 기대하며 유일한 단서인 그 사진 한 장을 남겼던 것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지아는 텅 빈 눈으로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20년 만에 잃어버린 동생의 진짜 죽음과 마주했다. 그리고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던, 무뚝뚝하고 차가웠던 아버지의 깊은 고통과 마주했다. 그의 싸움은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희생된 모든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는 거룩한 의무가 되었다. 그는 이제 진실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메스를 손에 쥐었다. 그리고 그 메스로 서태준이라는 거대한 암덩어리를 도려낼 참이었다. 심판의 날은 대한민국 의료계의 가장 큰 축제의 날에 찾아왔다. 서태준 회장의 자랑스러운 의료인상, 평생 공로상 수상을 기념하는 국제의학 컨퍼런스. 그곳은 그의 위선이 정점에 달하는 무대이자 강지한에게는 진실의 메스를 휘두를 단 한 번의 기회였다. 작전은 대담했다. 강지한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신경외과 의사로서 그 행사의 기조 연설자로 공식 초청받았다. 그는 서태준의 대관식을 그의 처형식으로 바꿀 생각이었다. 컨퍼런스 당일 거대한 컨벤션 홀은 세계 각국에서 온 의사들과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단상 중앙에 앉아있는 서태준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동료들의 찬사를 받고 있었다. 잠시 후 사회자가 강지한의 이름을 호명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신의 손이라 불리는 강지한 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지아는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서태준 회장과 잠시 눈을 맞췄다. 서태준의 눈에는 자신의 제국에 편입된 또 다른 부하를 보는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지아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 준비된 축사 원고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 저는 생명을 살리는 의사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저는 자신의 연구가 생명을 앗아가는 데 쓰였던 한 비극적인 의사의 아들로서, 그리고 20년간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헤맸던 한 형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바뀌었다. 컨퍼런스의 화려한 로고는 사라지고 크로노스 프로젝트라는 붉은색 타이틀이 나타났다. 곧이어 화면에는 지안의 아버지가 남긴 연구 파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복원된 기록들, 보육권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끔찍한 임상 실험 데이터, 그리고 실패작으로 분류되어 사망한 아이들의 명단까지. 컨벤션 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다. 서태준은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꺼. 저걸 당장 끄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지아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동생 강구진이 크로노스 프로젝트의 첫 번째 희생양이었음을, 그리고 동료 연구원이었던 윤서진이 모든 진실을 은폐하려는 서태준에 의해 살해당했음을 폭로했다. 그리고 그는 객석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아이를 향해 손짓했다. 그리고 여기 그 모든 비극에 살아있는 증인이 있습니다. 한별이가 보육권장의 손을 잡고 무대 위로 올라왔다. 이 아이는 서태준 회장이 살해한 구 윤서진 박사의 아들 한별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당신의 범죄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지안의 외침과 함께 장내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에는 20년 전의 낡은 흑백 사진, 즉 젊은 시절의 강현수 박사와 윤서진, 그리고 갓난아기가 함께 찍은 그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떠올랐다. 바로 그 순간 컨벤션 홀의 모든 문이 열리며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서태준 회장은 자신의 무너져 내리는 제국 한복판에서 만견자실하게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의사 강지한이 던진 진실이라는 메스는 그의 썩어 문드러진 심장을 정확하게 도려내고 있었다. 진실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크로노스 게이트는 서태준 회장의 화려했던 제국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그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범죄자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다. 사건의 중심에 섰던 강지한은 영웅으로 추대되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거절했다. 그는 검찰의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후 다시 조용한 의사의 삶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20년간 그를 짓눌렀던 동생을 잃어버린 죄책감은 아버지의 비극적인 진실과 동생의 진짜 죽음을 알게 된 슬픔으로 바뀌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는 돌아가신 보육원장님이 남긴 낡은 상자를 다시 열었다. 그는 그 안에서 원장님이 남긴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다. 사랑하는 지안 군에게 이 편지를 읽게 될 때쯤이면 자네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겠지. 자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 그리고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아이들의 의미를 말일세. 하지만 내가 자네에게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자네 동생 우진이, 그 아이는 죽지 않았어. 지안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자네 아버지는 크로노스 실험의 부작용으로 위중해진 우진이를 빼돌려 내게 맡겼네. 서태준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지. 나는 아이를 데리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섬마을로 갔어. 그리고 아이에게 민수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고 그곳에 한 노부부에게 맡겼다네. 그 아이는 지금도 그곳에서 평범한 어부로 살아가고 있네. 편지 끝에는
작은 섬마을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며칠 뒤 지아는 작은 배를 타고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그 섬으로 향했다. 그의 곁에는 이제 그의 아들이 된 한별이가 함께였다. 섬마을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다. 그곳에서 지아는 마침내 자신의 동생 강우진과 재회했다. 민수라는 이름의 청년은 20여 년의 세월에 얼굴은 그을렸지만 어릴 적의 선한 눈매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형을,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지아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두 형제는 20여 년 만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길고 길었던 상실의 시간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1년 뒤, 봄, 지아는 더 이상 신의 손이라 불리지 않았다. 그는 서울의 대형 병원을 떠나 우진이가 사는 섬마을에 작은 의원을 열었다. 그는 그곳에서 섬마을 사람들의 크고 작은 병을 돌보는 평범한 동네 의사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이제는 제법 늠름한 소년이 된 한별이가, 그리고 잃어버렸던 동생 우진이가 함께였다. 세 사람은 상처로 얼룩진 과거 위에서 서툴지만 단단한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아버지 강현수 박사의 묘를 찾았다. 지아는 더 이상 죄책감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 자신이 새로 찾은 가족, 즉 우진과 한별을 소개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봐 주세요.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들의 새로운 삶을 비추는 따스한 봄 햇살을 맞으며 서 있었다. 상처 위에 새로운 희망이 그렇게 피어나고 있었다.